우선 제가 이거는 뭐 한 거냐면요, 인터넷 구글에서 취약한 지배구조라는 걸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취약한 지배구조. 요새 이제 때가 때이니만큼 굉장히 많이 이제 기사들이 많이 뜹니다. 쫙 나오는데요, 이 취약한 지배구조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두 번째 기사를 클릭을 해보면 이런 도표가 나옵니다. 동일인 측 지분율이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지분율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여주는데, 제가 아무리 뭐 이걸 보고 이해를 하기로는 동일인 측 지분이 외국인보다 낮은 데를 지배구조가 취약한 데라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지칭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쓰는 슬라이드입니다만은, 대한민국에 이제 지배주주가 있고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요것만 있으면 이제 간단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회사 첫 번째 회사, 두 번째 회사, 그래서 뭐 A%, B% 쭉 가서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가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보통 이런 구조로 많이 돼 있습니다, 회사들이. 그래서 앞에 구글 서치한 거를 보면 요 동일인 측 지분율, 즉 Y 더하기 X, 그래서 Y 더하기 직접 지분율 더하기 간접 지분율, 합친 거가 적을수록 그럼 지배 구조가 취약한 기업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Y 더하기 X가 큰 기업은 그러면 스트롱한 지배 구조인가? 그래서 또 인터넷 검색을 해봅니다. 인터넷 검색을. 제가 뭘 검색을 했냐면, 여기는 내부 지분율 지배구조 악화라는 걸 갖고 제가 이걸 쳐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부 지분율은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냐면, Y 더하기 X를 내부 지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직접 지분율 더하기 간접 지분율 X를 더한 거를 내부 지분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내부 지분율이 클수록 또 지배구조는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는 Y 더하기 X가 적으면 취약한 지배구조라고 그러고, X 더하기 Y가 크면 또 지배구조가 악화라고 그러고, 그래서 일반 독자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에 영어로 거버넌스하고 컨트롤이라는 말이 둘 다 지배구조로 번역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많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컨트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한국에서 말하는 지배구조는 주로 사실은 거버넌스보다는 컨트롤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기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고 이러는가, 소위 말하는 에버랜드에서 삼성생명으로 가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러한 지배구조, 이게 이제 사실 영어로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슈인데요. 거버넌스는 뭐냐? 거버넌스는 가장 권위가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는, 존경하는 하버드 대학의 안드레 슐라이퍼 교수님이 정의를 내린 거에 의하면 The ways in which suppliers of finance assure themselves of getting a return on their investment.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 회사에다가 돈을 인트러스트 했는데 그 돈에 대해서 자기들이 얼마만큼 수익을 원활하게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가 잘 되면 거버넌스가 좋은 것이고, 이거가 잘 안 되면은 거버넌스가 안 좋은 것이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거버넌스의 이론적인 배경은 대리인 이론입니다. 영어는 에이전시 티어리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 돈은 아끼고 남의 돈은 쓴다. 이것이 이제 대리인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 돈이면 그걸 했겠느냐? 그래서 그 당신 돈이면은 어떻게 내 돈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남의 돈이면은 좀 함부로 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취약한 지배구조라고 그럴 때는 주로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둬서 이제 컨트롤이 약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취약하다 그러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서 지배구조가 악화됐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거버넌스 입장에서 보면 지배구조가 악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X하고 Y를 구분해서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분이. 왜냐하면 컨트롤이라고 그러는 것은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요 Y가 상대적으로 적고 요 X가 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업들을 많이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취약한 지배구조라고 그럴 때는 요 X가 적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데 X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 X가 커지면 이제 컨트롤은 강화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X가 커지면 대리인 문제는 상대적으로 심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X가 커진다는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Y는 적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A 곱하기 B 이거 쭉 하는 건 요건 뭐냐면, 요 경로를 통해서 지배주주가 회사 N이 100을 배당을 준다고 그랬을 때 얼마만큼 배당을 요걸 가져가는 것이냐, 요걸 이제 나타내는 거죠. 100을 배당을 주는데 50% 갖고 있다 그러면 50을 먹고, 요게 또 50% 갖고 있다 그러면 25%, 그거에 또 50%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배당권인데요. 컨트롤 대비 배당권이 차이가 클수록
내가 그 이 회사를 효과적으로 지배하지만 대리인 문제는 심화가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대리인 문제가 완화가 되느냐? 내가 이 회사가 배당을 100을 주는데 거기서 배당을 받는 부분이 많을수록 대리인 문제가 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Y가 크고 게다가 또 이걸 곱한 거가 클수록 대리인 문제가 완화가 된다. 근데 이제 사실 요건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몇 단계 곱하면요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50 곱하기 50 곱하기 몇 번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건 거의 무시하셔도 되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제로 저희가 소유지배 결의할 때 이건 무시하고 직접 지분율을 갖고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대략 말씀드리면 X가 클수록 컨트롤은 많이 세지지만 대리인 문제가 심화되고, Y가 클수록 대리인 문제는 완화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하시겠지만 이거는 대전제로 저희가 어그리를 하고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논의를 진행하면 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면 저는 그건 이제 전혀 다른 얘기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서부터는 논의가 더 나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Y가 클수록 좋은 것이고 X가 클수록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 전제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증적으로도 학자들이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X축은 뭐냐면 Y입니다. 이 X축은. 그리고 여기서의 Y축은 기업 가치고요. 그래서 Y가 늘수록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전 세계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학자들이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X가 늘수록 기업 가치는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Y가 클수록 X가 적을수록, X가 적다는 건 좀 애매하지만 하여튼 Y가 클수록 이게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단 저희가 전제로 받아들이고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유경영하고 전문경영이라는 대비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혼란이 굉장히 많은 게,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소유경영, 전문경영이. 왜냐하면 최소한 어떠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경영구조를 디파인하는 요소는 최소한 3개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영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기업 집단에 소속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 3가지 디멘션을 갖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유경영, 전문경영 구분을 할 때는 이쪽 끝에 있는, 즉 기업 집단에 소속돼 있고 지배주주가 경영 참여를 하면서 그 지배주주가 패밀리,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소유경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처럼 분산 소유돼 있고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집단에 소속돼 있지 않는 단일 기업 형태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문 경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 중간의 단계의 소유지배 경영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이거하고 이걸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삼성전자가 과연 지배주주 경영 체제인가 전문 경영 체제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단일 기업만 놓고 볼 때는 전문 경영인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전체 기업 집단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봤을 때는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각 유형별로 대리인 문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어떤 유형이 어떤 경영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쉽게 전문 경영 체제가 소유 경영 체제보다 좋다라고 오해하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경영인 체제에는 또 역시 여기에 따른 대리인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돈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리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좀 그려보면 영미계의 소유 지배 구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겼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국 회사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그만 동그란 거는 소액 주주들이고요. 그래서 이건 분산 소유형이죠. 큰 회사 하나가 있고 다양한 사업부를 가진, 이렇게 생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국 회사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는 전형적인 대리인 문제입니다. 이해상충, 이해관계 상충이라는 전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진들은 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사 돈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은 그런 유인이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영미계 회사들의 모습이고, 그다음 영미계 회사들 처음부터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요. 처음에 창업 단계에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빌 게이츠가 지분 25% 갖고 있고, 구글 얼마 전에 IPO 했습니다만 창업주들이 많이 갖고 있고, 창업 단계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배주주가 있고 그다음에 회사 하나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빌 게이츠가 25%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빌 게이츠가 경영을 못한다고 그래서 당신 나가시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영진 교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론적인 문제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계속 연구가 되어 온 것은 지난 76년도 이래로 계속 이런 회사들만 저희가 봐왔습니다. 이런 회사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어떻게 하면
주주들과 투자자들과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것인가,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의 주제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스톡옵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스톡옵션이 나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스톡옵션이 나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영미계를 제외한 딴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 제가 강조하지만 한국계가 아니고 비영미계라고 써놨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이렇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보편적인 구조인데 요 밑에 있는 회사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 이론적으로 지배주주가 여기에 소유권이나 배당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즉 이 회사가 배당을 100을 주더라도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갖는 현금 흐름권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계속 있고, 즉 회사 돈을 함부로 쓰려고 그러는 유인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신에 컨트롤은 또 계속 하고 있죠. 이 간접 그 X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경영진 교체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습니다. 비영미계 국가에서는, 영미계에서는 이제 둘 중에 하나지만, 이런 게 이제 이론적인 이슈고요. 그래서 대리인 문제가 더 심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한국적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형태의 이런 거에 장점과 단점을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해관계의 상충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X가 아니고 Y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Y에 대해서 직접 지분율이 높은 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지 지배주주의 특정 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율을 높이려고 그러는 정책은 대리인 이론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좋은 것이다. 이해 상충이 완화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략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예전부터 가지고 계시는 입장인데요.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소 시장, 자본시장이라든지 경영진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집단을 만들어서 지배주주가 거기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기업 집단 이런 걸 대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부 자본시장이라든지 내부 노동시장을 활용해서 성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저희가 얘기한 거 아니고 예전에 이제 옛날에 일본의 그 니산이라는 자이바쭈, 일본 재벌을 창업했던 분이 옛날부터 하셨던 얘기인데요. 피라미드 구조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외부 자금을 조달을 하면서 안정적 경영권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런 강점을 얘기하시죠. 사실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리스크 테이킹이 가능한 거죠. 회장님이 계셔야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사장들은 이런 걸 잘 못하죠.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공기업들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년 임기를 가진 공기업 사장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이건 이제 실증 연구 결과인데요. 창업주가 CEO로 있거나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패밀리 지분이 높을수록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간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7, 80년대 개발 경제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올 수 있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요새 워렌 버핏이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이 경영권을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는 것은 1980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아들들한테 2000년 올림픽에 또 뛰라 그러는 거랑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검증이 잘 안 되니까, 후손에 대한 경영 능력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실증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 후대로 갈수록 후대가 경영 참여할 때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요, 후손들이 참여할수록 기업 가치 별로 안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고요. 특히 뭐 후손들이 어느 학교를 다녔느냐 이런 것까지 막 다 봐서 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구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 Y의 장점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지주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지주회사가 여기에 대해서만 패밀리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뭐 20%가 됐든 30%가 됐든, 그 다음에 나머지 회사는 다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 있는 이러한 비슷한 건 뭐냐면, 신한지주가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지주회사들은 대부분 거의 다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소유지배 괴리의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집에 가면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그러니까 지주회사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럼 이번에 나타난 무슨 합병 비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건 돈이 많이 드니까 단시일 내에 이런 구조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기존의 블락을 해체하거나 분할하거나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Y가 이 대리인 문제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Y는. 아니, 없는 Y도 만들어줘야 될 판인데 Y가 있는 거를 분할해서 쪼개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정도.
이게 러시아가 민영화하면서 굉장히 실패했는데요. 예, 이거를 투자자 보호가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Y를 쪼개서 일반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하다 보니까 막 재벌들이 다시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유하고 경영 참여는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텔레비를 보면 항상 저희는 이제 뭐 이 젊은 사람 나와가지고 아들들이 나와서 본부장님 해가지고 뭐 항상 경영 참여를 하는데, 근데 그건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지만 소유하고 있는 거하고 경영 참여는 전혀 별개의 이슈인데 우리는 너무나 그거를 합쳐서 항상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걸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다음 주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는 국민기업인가? 저는 국민기업이라고 과감히 얘기하는데요. 최소한 저희가 다 주주입니다. 직접 주주가 아니라도 국민연금이 갖고 있고 모든 주식형 연금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 입장에서. 요거는 좀 이따가 얘기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결정적으로 이제 공정위하고 이제 공정에서도 오시고 뭐 경영에서 오셨지만 매번 이제 이쪽에서 이제 말씀을 서로 하시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뭐라고 하냐면 재벌은 한국에 투기하니까 규제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에 투기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스웨덴, 홍콩, 이태리 다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이걸 균형으로 봐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나쁘게만 했으면은 당연히 지난 100년 동안 오면서 없어졌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게 있다는 것은 장점이 분명히 있은 것이고요. 그럼 정경련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없다. 정경련에서 얘기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안 하는 게 뭐냐면 경영권의 사적 편익이 대한민국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여기 이제 숫자인데요. 한국이 경영권의 사적 편익이 전 세계 딴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홍콩, 스웨덴 이런 데는 굉장히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소유 구조 자체, 출자 총액 제한이나 뭐 순환 출자 이런 뭐 소유 지배결의의 존재 이 자체라기보다는 이 기업별로 괴리도가 막 차이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기업들 간의 거래를 통해서 또는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서 터널링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주주이익이 침해가 되는데 이 사적 편익의 추구가 본질적인 문제다. 스웨덴도 재벌이고요, 홍콩도 재벌이지만 거기는 이 터널링이 별로 없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겪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투자자 보호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의 BMW 같은 회사는 지배주주가 참여를 합니다. 경영 참여 간접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직접 안 합니다. 직접. 우리가 이제 터널링이 문제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막 스캔들 이렇게 나오죠. 비자금 스캔들이 아닙니다. 도둑질인데. 그래서 제가 보는 방향은 사적 편익이 핵심이고, 결국은 이 사적 편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 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음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제 말씀을 일단 줄이고 마치겠습니다. 이따 또. 먼저 소유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소유구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은 저는 결국은 우리나라 이외 영미 국가들의 경우에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회사를 인수할 때,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전량 인수를 한다. 즉 100% 자회사화하는 게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부분 인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재벌의 경우에 한 25% 정도 인수하는 걸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부분 인수를 하게 되면은 다단계 출자가 가능하고요. 심지어 한 바퀴 도는 순환 출자가 가능하고요. 이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회사 간의 교차 출자도 가능해져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전량 인수를 하게 되면은 우선 순환 출자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순환 출자를 하면은 애초에 회사가 상장 폐지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상장 폐지되기 때문에 순환 출자 불가능하고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지분 참여를 못해서 교체 출자가 없고요. 만약에 다단계 출자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외부 주주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채를 통해서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자회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올라갑니다. 너무 부채 비율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량 인수로 가게 되면 굉장히 간단한 영미식 소유 구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분인수를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다단계 출자, 순환 출자, 교차 출자가 되게 되는데, 이거는 김우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소수 지배 구조로 만든다는 거죠. 소수의 지분밖에 없는, 즉 김우진 교수의 Y, 현금 흐름권, 직접 지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내부 지분을 갖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경제력 집중, 내부 부당한 내부 거래, 그리고 외부 주주로부터의 견제가 없어집니다.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는 이것의 해악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 1차 세미나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부당 내부 거래, 기부진 교수도 얘기했지만 부당 내부 거래가 일어납니다. 즉 여러 계열사를 갖게 되는데 그 계열사 회사마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다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100% 지분을 가질 수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지분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회사 간의 거래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한쪽에 유리하게 되면 부당한 내부 거래에서 총수 일가에 유리하게 하고, 그것은 즉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내부 지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내부 지분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소액주주들의 목소리, 반대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주주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경영, 즉 황제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결국 이게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당 내부 거래의 사례들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가족 지분이 굉장히 높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주로 IT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업체들인데요. 이 회사들이 다른 계열사, 즉 총수의 지분이 거의 없는 회사들과 내부 거래를 통해서 경제적 부를 증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형태의 부당 내부 거래가 최근에 뉴스의 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합병입니다. 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건 합병 비율이죠. 합병 비율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한쪽 회사에 유리할 수도 있고 다른 회사에게 불리할 수가 있는데, 최근의 사례를 보면은 제일모직의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과 그 일가는 42.6%를 갖고 있습니다. 모직에 대해서. 물산에 대해서는 이건희 회장 본인 혼자만 1.4%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경우에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하게 되면 당연히 총수 일가에 유리한 거래가 되는 거고, 합병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부당 내부 거래로 다시 이제 떠오르고 있다. 이걸 유의하게 정책 당국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가는 아시다시피 주총 당일날 17일 금요일날 물산의 경우 10% 하락을 했고, 오늘까지 제가 지금 이 순간의 주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물산의 경우 한 17% 하락을 했습니다. 17%. 단 한 열흘 만에 17% 떨어지고, 제일모직의 경우에는 한 14%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소유 구조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 소유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소유 구조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 이외의 지배 구조들, 예를 들어서 이사회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주주의 목소리를 높여준다든지 그런 지배 구조의 문제로 소유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그게 이제 원천적인 문제가 될 텐데요.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경제력 집중의 문제의 경우에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으로 사실 우리 제도가 있었죠. 출자 총액 제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폐지가 됐고요. 그 이외에 소유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어서 지주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 규제들, 이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완화했고, 이번에 원샷 법안에 의해 가지고 이걸 더 완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금융보험 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공약 사항으로 더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전혀 공약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 구조 쪽으로 과연 할 수가 있느냐, 지금 현재 과거의 제도와 현재 제도로. 그리고 그 이외 지배 구조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사회사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특별히 재벌회사의 사회사의 독립성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독립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요. 뭐 감사위원회 일괄 선출이 되고 있고, 분리 선출이 아니고 집중 투표제도 다 배제하고 있고, 정관을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그 증여세, 증여의제 세금이 도입이 됐지만은 사실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해서 이것을 다 우회하고 이 일감 몰아주기는 여전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 이런 것을 통해서 배임 횡령을 한 경제사범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해야 되는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외부 주주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아시다시피 그동안 의결권 행사 지침을 다듬으면서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정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100%
그 삼성 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권에 있어서 삼성 측의 그 의결권을 그쪽을 합병을 가결하는 쪽으로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국익과 재벌 일가 이익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모든 국민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정인 것 같고요. 소송도 굉장히 중요한데 소송에 있어서는 결국 입증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만 떠맡기는 우리나라 법제도 하에서는 과연 소송으로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재벌구조 하에서는 주대표 소송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중대표 소송, 다중대표 소송이 중요한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배구조만으로 과거의 또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만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과거에 도입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안타깝게도 외환위기 때문에 1년 만에 사라진 제도고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 가능하면 전량 인수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기업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지분을 합쳐가지고 물론 영국의 경우는 30%입니다. threshold가.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로 하면은 2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면은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공개 매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머지 주주들도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 100% 지분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효한 인수가 되려면 최소한 50% 이상의 지분을 사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애초의 지분이 20에서 50 사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 이상 또는 경우에 따라서 2% 이상의 지분을 늘리게 되면 다시 공개 매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촉발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제도의 취지는 전량 인수를 북돋는 그것은 1차 목적이 아니고요. 그건 부수적인 효과고 1차적인 것은 결국은 주주 평등의 원칙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주 평등의 원칙. 왜 주주가 평등하지 않느냐 지금은 25%의 지분을 사면서 지배권 프리미엄이라는 걸 줍니다. 블록을 판 그 매도자에게만. 그럼 나머지 주주는 뭡니까? 나머지 주주들은 그 가격에 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가격에 팔 수가 없는데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든 주주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즉 경영권 프리미엄을 안 준다는 거죠. 경영권 프리미엄이 여러분들께서는 경영 프리미엄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배구조가 완벽한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0입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고요. 이것을 가능하면 모든 주주들에게 평등하게 돌려주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주주가 자녀 주주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줌으로써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이루는 거고요. 그게 1차 목적이고 2차적으로 아무래도 공개 매수 의미가 있고 나머지 주주가 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전량 매수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소유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력 집중의 문제, 부당한 내부 거래의 문제, 그리고 외부 주주로부터 견지 못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M&A를 이것 때문에 M&A 그 활동이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지만은 영국의 같은 경우 가장 먼저 도입한 영국의 경우를 보면은 이것 때문에 M&A 활동이 저하됐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출자총액제도와 잠깐 비교를 해보면은 출자총액제도 1차적인 목적은 경제력 집중 억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의무공개 매수제는 주주 평등의 원칙, 누구도 동의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원칙을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출자총액 제한 제도는 과거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도입한 나라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의무공개 매수 제도의 경우는 영국에서 시작해서 과거의 영국의 식민지였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다 도입하고 있고요. EU 차원에서도 2004년부터 이 논의를 해서 강력하게 EU 집행부가 회원국가한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28개 EU 회원국가 중에 22개 국가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야말로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출자총액 제한 제도의 경우에는 출자를 제한하면 혹시 실물 투자도 제한되는 거 아닌가? 이 논리 때문에 사실 폐지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는 출자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출자를 더 많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출자 강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투자가 위축된다라는 논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상이 이제 소유 구조와 관련된 저희 간략한 입장이고요.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 순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CLSA랑 이제 아시아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어소시에이션에서 이제 아시아 국가만을 상대로 랭킹을 매긴 건데 2007년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6위를 합니다. 11개 국가 중에서. 근데 2010년에 되면 9위,
2012-14년 때도 얼마 상승하지 못하고 8위. 보시면은 싱가포르, 홍콩은 물론이고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타이완 그리고 인도보다도 지배구조 수준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자료뿐만 아니고 그 세계 경제 포럼에 있는 인덱스를 보더라도 일단 국가 경쟁력은 2007년도에 비해서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26위로 떨어졌고요. 한때 11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업 윤리로 보면 25위였다가 무려 95위로 떨어지고요. 기업의 책임 98위, 회계와 감사 84위, 이사회 126위. 우리나라 이사회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소액주주 보호 119위. 투자자 보호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 소비자에 관한 건데 이거는 큰 변화가 없지만은 그래도 45위.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이건 등수고요. 점수로 봐도 한때 잠시 오르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배구조에 대한 진단을 여기서 내리고 있는데요. 내부 경제장치, 외부 경제장치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은 내부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경영자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근데 이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요. 전 세계 랭킹이 126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에 대한 평가와 보상인데 제가 재벌 계열사에 있는 경영진과 수없이 얘기를 해봤지만 어느 이사회도 재벌 소속 회사의 이사회는 경영자에 대한 평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CEO에 대한 평가는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서열 2위, 3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해당 CEO, 최고 경영자에 대한 경영 평가를 하지 않고요. 그 사람에 대한 보상도 그 계열사에서 전혀 결정하지 않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 총수 일가, 총수를 뒷받침해주는 뭐 전략실, 뭐 구조본 과거에 그런 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평가와 보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임할 것이냐, 퇴임할 것이냐, 교체될 것이냐, 다시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때 누구로 될 것이냐, 승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가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 재벌 계열사 이 사회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경제 장치와 봤을 때는 적대적 인수 합병이 가장 강력한 외부 경제 장치인데 제가 알기로 적대적 인수 합병을 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오인되고 있는 주주행동주의가 있는데 주주행동주의의 경우에도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실패를 했고요.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 애국 마케팅이라 그래서 애국심을 북돋워서 사립 판단을 못하게 하고 결국 국내 기업을 보호하게끔 만드는 이런 전략을 씁니다. 회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국가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부 경제 장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적인 사회이사를 외부 주주들이 선임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인데 이와 관련된 제도가 집중투표 제도라든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한다든지 그런 것들인데 사실 이게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법 개정이 여러 차례 실패를 하고 결국 도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입증 책임 말씀드렸고 다중대표 소송 되지 않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된 규제들도 이번 정권 하에서 도입이 됐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정거래법상의 이익제공 행위와 관련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쉽게 됐지만은 예외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기업의 효율성 증대나 보안성, 긴급성 등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규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지배구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황제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황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황제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작년도 9월 18일에 있었던 한전 부지 매입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9월 18일 전후해가지고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 예로 보여드리면은 보수입니다. 임원 보수인데 여기 보시면은 왼쪽이 총수 일가이면서 이사회 등기 임원분들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같은 회사 같은 이사회에 근무하고 있는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냥 단순 이사가 아니고 이분들 대표이사고요. 당연히 심지어 그룹의 부회장들입니다. 근데 보수의 차이를 보세요. 정몽호 회장 같은 경우 모비스로부터 42.9억, 정명철 대표이사의 경우에 7.3억이고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고 더 중요한 거는 정몽호 회장님은 모비스로부터만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3개 회사, 3개 계열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고 다 합치면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 이게 결국은 황제 경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단계는 결국 대통령의 공약사항부터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많은 공약을 했고 일부는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거 입법이 됐고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규제들 도입이 됐고, 하도급법 개정이 됐고요. 최근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됐지만 아직도 하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해서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